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이유로 어떤 나라 국민은 영국이나 미국처럼 자유주의 정치에 잘 적응하는 반면에 한국이나 일본처럼 또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같은 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적응을 못해요. 또 뭐 구체제로부터 이제 공산주의로 체제를 전환하였을 때 뭐 그나마 잘 견딘 나라가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뭐 독일처럼 시도했다가 실패한 나라도 있고, 또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또 견디지 못했던 또 헝가리라든가 폴란드 국민들이 있어요. 어째서 그럴까요? 어째서 한 나라의 국민은 적응을 하는데 다른 나라 국민들은 적응을 못할까? 누구도 설명한 바 없죠. 그럼 엠마누엘 토드가 이제 설명을 거의 유일하게 했죠. 뭐로 설명을 했냐면 그 가족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1985년 그랬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십수년을 이 가족 구조만 붙들고 공부를 해서 상당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냈죠. 엠마누엘 토드는 말이에요. 한 나라나 민족, 뭐 지역의 이념적인 편향성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편향성이 왜 생겼을까? 가족 구조를 수천 년 겪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 체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방향성, 편향성, 이게 이제 가족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인류학적인 가설을 제시를 했죠. 근데 뭐 토드뿐만 아니라 이제 대다수 학자들이 가족 구조하고 정치 구조 사이에 이제 분명 연관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될까? 그걸 몰라갖고 그냥 포기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아우 변수가 너무 많아.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 결론 내리기도 어려워. 그랬습니다. 하지만 엠마누엘 토드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죠. 예. 뭐 국가 체제라든가 뭐 정치 사상이 이루어지는데 뭐 여러 지리학적 뭐 지정학적 기후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다 혈통적인 요인 다 있겠지만 이 모든 요인들이 한 곳에 집중하는 게 가족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한 나라 정치 체제를 살펴보는데 그 나라 가족 구조를 먼저 살핌으로써 그 정치 체제가 파생적인 것인지 적절하게 국민들한테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종교마저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교리가 서로 갈기갈기 찢어질까? 그거는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가족 구조, 종족 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갈라졌던 것이다. 응? 그래서 각각의 그 종교적인 파벌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자기들의 뭐랄까 가족적 편향성 거기에 따른 것이지 어떤 진리 진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 토드의 가족 구조하고 이제 뭐 정치 이데올로기, 종교 이데올로기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건 아니지만 항상 하나의 움직이기 되게 어려운 토대로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하는 그 괴물과 같은 하부 구조다 그 말이에요. 예? 가족 구조가 가지고 있었던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적, 정서적, 감수성적 편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남, 차남 따질 때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장남이라고 말드리면 뭐가 떠오르고 막내 그럼 뭐가 떠오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편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1000년 이상 흘러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죠. 아무튼 엠마누엘 토드가 참 젊은 시절 너무 안 떴었죠. 응? 이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들을 여러 예견을 하고 살았지만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을 싫어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늙어서야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아주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는, 늙어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엠마뉴엘 토드. 그 젊었을 때는 이 사람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랬죠. 못했다기보다. 예. 주로 그 옥스퍼드 실증주의 학자들한테 거부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를 만들거나 적응하는데 가족 구조를 참조한다. 이건 너무 결정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근대주의자들한테 되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근대주의자란 게 뭡니까? 영국식 핵가족만을 근대 가족 구조로 보려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대가족 제도라든가 종합가족, 융합가족 같은 경우는 사라져가는 구체제의 유물이라고 판단하는 게 이제 앵글로색슨 옥스퍼드 실증주의 집단들인데, 핵가족은 근대가족이고 대가족은 이미 해체되었거나 해체되어 갈 구태 유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엠마뉴엘 토드가 그렇지 않다. 가족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존재가 존속하면서 정치 체제를 계속 충돌시키고 안정시키고 충돌시키고 안정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엠마뉴엘 토드의 모든 논의들이 뭐 다 설득이 있는 건 아니겠죠. 누구나 다. 그래도 한 사람의 평생을 연구한 내용이라면 일단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건방지게 그렇게 한 젊은 학자를 아주 아작을 내놓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저도 좀 알아요. 특강도 들어봤고 직접 만나보기도 했어요. 근데 노 교수들이 아주 이 젊은 학자를 반 죽여놓으려고 그러더라고. 1990년대 초에 보니까. 지들은 말이야, 소련 해체가 된 이후에도 왜 해체가 됐는지 진단도 못한 주제에 엠마뉴엘 토드는 26살에 소련 해체를 그대로, 소련 해체 15년 전에 소련이 해체할 거라고, 이건 썰튼리 해체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26살 엠마뉴엘 토드가. 그렇게 예견을 할 정도의 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깊은 연구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 구조를 그렇게 중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들어보고 참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튼 엠마뉴엘 토드가 아주 세계적인 학자로 이제 떠올랐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분이 젊었을 때 40대, 30대, 40대 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는지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야 이제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주는 거죠. 저 그냥 한 대충 보면 말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연구는 말이에요. 깊이가 있단 말입니다. 아주 깊이가 있어요. 역사적이고 인류학적 깊이가 있다고. 자, 보세요. 아무리 봐도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이 앵글로색슨 국가는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핵가족 중심이었어요. 지도에서 이제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색깔이 유사하다고 해서 뭐 같은 구조를 가졌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연두색이면 연두색입니다. 그게 자유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고 수용했다는 거죠. 자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 년간 핵가족을 경험하지 않고 대가족만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근대화하면서 이제 자유주의 체제를 수입하잖아요. 수입하면서부터 실패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핵가족을 급속하게 만들어가면서 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지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 몸에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체제가. 일본도 그렇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브라질 정도가 조금 뭐 자유주의 체제에 어울려요. 이 민족성들이 갈기갈기 찢어갖고.
핵가족 형태를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산 체제가 불가능하다고 저런 나라는. 하지만 대가족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왔던 뭐 베트남이라든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 체제가 좀 그나마 몸에 맞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토드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집을 떠날 자식들하고 남아있을 부모 관계가 서로 독립적인지 의존적인지 이렇게 판단하려고 그랬고, 또 같이 살 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관계냐, 자식들을 존중해주는 관계냐, 아니면은 부모의 권위가 되게 강한 관계냐, 뭐 이런 관계들. 또 세 번째가 형제 간의 상속하고 자산 분배가 평등하냐, 이런 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크게 봐서 네 가지 가족 구조를 나눴어요. 네 가지 말고 이제 더 흩어지게 더 많아요. 근데 크게 네 가지 가족 구조로 나눴다고. 또 완벽하게 또 그 가족 구조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지만은 하여간 막스 베버가 한 것처럼 이상형이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모델로 볼 수 있다 이거지 딱 그거다는 아니죠. 세상에 그런 사회과학이 어디 있어요.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사람들이 좀 답답한 사람들이 그 세상사가 마치 그 뭐 두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거는 게으름에 자기가 스스로 게을러서 그래요. 세상을 파악하는데 파악하기 귀찮으니까 딱딱 떨어지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그거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고. 아무튼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절대적인 핵가족이라 그래가지고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가 이제 이런 전통을 갖고 있어요. 이 전통은 이제 핵가족 중심적인데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대 사회가 돼가지고 핵가족으로 나눠졌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핵가족이 대가족도 물론 있었지만 큰 포션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의 이런 가족 구조 하에서는 말이에요. 나라 사람들 자체가 좀 개인주의적이고요. 자유주의적이다 그 말이죠. 상당히 자유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성취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그 불평등을 용인해 준다 그 말이죠. 가족 내부에서의 불평등도 인정을 해줍니다. 뭐 정도가 약하지만. 그래서 가족 외부로는 더 크죠. 가난한 가족, 부자 가족, 이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자유주의가 발전을 했고 자유주의의 불평등을 그대로 용인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이 사람들은 사람이 태생적으로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건 옳지만은 성인이 되어도 평등하다는 말은 헛소리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헛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소유권은 인간 자유의 표현이다. 이 존 로크의 자유주의. 요거는 오로지 네덜란드, 영국, 미국, 덴마크, 호주에서나 아주 정확하게 먹히는 정치 사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앵글로색슨 정치 체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핵가족 유형이 그 지배적인 사회는요, 이 권위주의적인 사회보다 정부 교체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임기제를 잘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임기제를 만든 이유는 정권 교체를 빈번하게 빠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 그 말이에요. 효율성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정부는 일관성이 없을지 몰라도 개인하고 시민사회는 저항력이 강합니다. 이게 이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 공권력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반항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 나라는요. 왜냐하면 개인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들과 개인이 자주 싸웁니다. 집단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죠. 데모를 해도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 같이 모이다 보니까 한 대 모이게 된 거지. 자, 우리 한 300명 다 버스를 타고 갑시다. 이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 같은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나라는. 단지 개별적인 피켓 시위가 존재하죠.
그 피켓이 모이면 이제 그만큼 사회 이슈가 크다는 거예요. 그 아이스 있잖아요. 미국의 아이스. 미국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모였다는 거는 아이스의 행동 자체를 정말 견딜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 지금 뭐 신자유주의 이후로 뭐 개인 사람들, 개인 사회가 많이 약화돼서 그렇지 1980년 같으면 여기 완전 내전 벌어지는 거예요, 저거. 그렇잖아요. 예. 하여간 이런 형태랍니다. 이 자유주의적인 핵가족하고 조금 비슷해 보이는 평등주의 핵가족 구조가 또 있어요. 여기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데요. 북부 프랑스하고 스페인에서 주로 보인다 이거죠. 엠마뉴엘 토드의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서는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독립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죽었을 때 형제가 되돌아와서 유산을 상속받는데 엄격하게 1대1로 평등하게 골고루 나눠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서 말했던 네덜란드가 미국, 영국의 자유주의 핵가족은요, 부모가 알아서 상속해버립니다. 거기에 대하여 자손들이 뭐라고 섭섭하다는 말을 안 해요. 하지만은 북부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부모가 함부로 못하게 자손들이 형제들이 서로 1대1대로 나눠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평등을 지향한다.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지향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바로 자유평등을 부르짖었던 이 모순된 논리를 부르짖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토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자유와 평등은 완벽하게 180도 모순되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부르짖었다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북부 프랑스 가족 구조가 만들어 놓은 편견이다 그 말이죠. 1930년대 스페인 아나키즘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와 평등을 같이 부르짖었어. 이게 이 모순을 화해하려고 그랬다고. 뭐 결국은 또 실패했지만 이런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유도 원하고 평등도 원하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적인 평등을 실시하는 즉시 부정부패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은요. 자유를 갖다 주면 부정부패 불평등이 또 벌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가 스스로 모순되는 정신세계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요게 페미니즘이잖아요. 요게 페미니즘이라고요. 영국하고 미국을 제외한 페미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기를 제외한 급진 페미니즘 얘기하는 거예요. 대륙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 북부 프랑스하고 스페인만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게 돼요. 페미니즘이 완전 모순을 갖고 있잖아요. 여성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부르짖고 남성으로부터 뺏어오는 평등을 지향하잖아요. 실패하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가족 구조에 따른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정치적 편향성은요, 공동체 가족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결혼한 아들이 부모를 모셔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장남이 부모를 모시면 상속이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결혼한 장남이 부모를 모신다고 해도 형제간의 유산은 평등하게 분배해요. 이걸 이제 공동체 가족이라 그랬는데요. 또 가장의 권위도 강조가 됩니다. 가장의 권위가 아버지가 되게 권위가 있습니다만 형제 자매는 모두 평등한. 그래서 이 공산사에 딱 맞는 가족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엠마뉴엘 토드는. 이 가족 구조는 질서를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도 개인주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족 내에 어떤 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질서는 따르지만 세부적으로는 개인주의를 또 부리고 있다고. 그래서 질서 속에서의 개인주의.
국민 단결 속에서의 개인주의가 발휘된다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걸맞는 어떤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전혀 모르잖아요. 원래 공산사회가요, 자유사회로 이제 자유시장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요,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에 개인주의가 되게 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개인주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전혀 족적을 찾질 못해요. 그렇습니다. 북한하고 말입니다. 뭐 경제적인 협력을 한번 해보세요. 북한 사람들이요, 자본주의 잘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둘째 자식이라고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요. 예. 단지 정책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킨 것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교과서에서 공부하고 미디어에서 공부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정치 사상 그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엠마누엘 토드가 제시하는 이 깊은 차원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 이런 걸 공부를 해야 제대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러시아, 쿠바, 중국, 베트남 같은 이 공동체 가족 구조를 가진 나라, 이 나라는 보통 그 한 사람의 인물이라든가 하나의 동기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잘 뭉쳐요. 예. 개인주의가 있으면서도 동기만 정확하고 하나의 존경스러운 인물이 나타나면 그 밑에서 쫙 뭉칩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쉬워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러시아의 푸틴을 보시면요, 러시아 국민의 충성심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우크라이나를 보면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한 사람 밑에서 쫙 모이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네 나라 국민을 완전 전쟁터로 대포밥으로 끌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뭉치고 따라간다고. 요게 이제 슬라브적 가족 구조의 어떤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지도자를 잘 뽑으면 망했던 나라가 다시 흥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게 러시아, 중국, 베트남, 쿠바 이런 나라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공동체 가족 구조가 이제 이 권위주의적 가족 구조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권위주의적 가족은 이제 네 번째라고 또 있어요. 네 번째. 그 권위주의적, 그러니까 그 단어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요. 예, 한 사람이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독일, 일본, 스웨덴, 한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나타나는 가족 구조예요. 그 정치 구조랑 직접 연관 짓지 마시고 일단 가족 구조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되게 크거나 어떤 큰형의 역할도 되게 크고, 응? 가장의 권위에 가족의 삶을 상당히 많이 기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밀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남이 보통 가장의 가업을 잇는 구조죠, 이게. 따라서 유산 상속도 평등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당연하다고 여겨요, 사람들이. 형제간에 불평등하게 상속받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형이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또 형이 더 많이 베풀 거기 때문에 형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도 좋다 그 말이에요. 요게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 베트남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형제간의 불평등을 당연시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적 불평등도 당연시 여긴다 말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불평등할 때는 꼭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게 또 질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단적인 규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를 해도 어떤 국가적 규율체계를 되게 강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정치적 가톨릭주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예.
아니면 민족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로 쉽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어느 경우든 간에 개인이 권위에 순응하는 어떤 조폭적인 정치 모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해요. 독일, 일본, 스웨덴, 한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가 경제에 매진하잖아요. 그럼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 경제, 금융 경제 말고요. 금융 경제는 경제도 아니잖아요. 그건 야바위고 진짜 이제 땀 흘려 일하는 거 있잖아요. 국가 관료 체제로 이제 확장이 돼요. 경제가. 그러면 개인이 기업에 충성을 바치죠. 그래서 경제적인 큰 성취를 이끌어낸다라고 이제 엠마뉴엘 토드가 얘기를 하는데 엠마뉴엘 토드는 한국도 사례를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경제 발전 방식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일본의 경제 발전 방식을 계승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과 인류학적으로 거의 동일한 가족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한국도 경제 발전 방식을 그렇게 취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일본 정책을 모방해서가 아니라 두 나라의 기저에 흐르는 가족적 권위 구조가 같다 그 말이에요. 수직적인 권위, 집단적인 규율, 이런 인류학적 심성이 동일했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래요. 독일 사람들도요 규율을 스스로 내재화합니다. 그리고 규율을 어긋나면 되게 욕하고 싫어하죠. 그걸 스스로 자신의 도덕으로 가늠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수직적 권위, 집단적 규율 그러면 뭐 까라면 까고 이렇게 바깥에서만 내려오는 그 규칙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규제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이제 수직적인 권위에 되게 그 자기를 맞춰요. 일부러. 독일이나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되게 깍듯합니다. 또 집단적인 규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려 그러잖아요. 독일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그게 뭐 안에서 내재화가 더 잘 됐든 바깥에서 들어온 걸 잘 따랐든 바깥에서 들어온 걸 잘 따른 게 이제 한국이고요. 내재화가 잘 된 게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스웨덴하고 스스로 자기들 내재화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 스웨덴, 독일 사람들이 왜 재미가 없냐면 자기들의 규율을 자기 스스로 내재화해서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생각을 해.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 답답한 거예요. 독일, 일본, 스웨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지네들만의 규율을 갖다가 무슨 진리인 양 자기 삶 속에 다 내재화시킨다고. 한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내재화한다기보다 바깥에서 그냥 내리 찍으면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인데요. 이 독일, 일본은 아니라고. 그만큼 내재화하니까 또 장기적으로 또 가기도 해요. 저런 문화가. 이 권위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는 이런 가족 구조가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민족 중심주의로 변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러니까 매일 단일 민족 따지고 우리 일본 민족은 우리 아리안 독일 민족은 아니 이렇게 민족의 균일성을 계속 강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배워 튀는 걸 싫어해 이 나라가. 요 지역 사람들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되게 자유롭다고 느끼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단일적이고 집단적이에요. 길거리 나가보세요. 한국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보세요. 온통 새카만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아줌마 머리 볶은 머리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고 다니고. 커플룩이 세상에 어디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커플룩이요. 한국에만 있지. 이렇게 어떤 단일성, 집단성을 강조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회에 자유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갖다 놨으니 제대로 굴러가기가 만무죠. 독일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오스트리아든 스웨덴이든 간에 이 정당 정치의 파벌 정치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원래가. 이 한국, 독일, 일본 정치의 특성이 뭐예요? 파벌 정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싹쓸이 정치라는 거 아니에요. 한 일당 독재를 계속 가져가. 한국은 좀 낫지. 민주당과 공화당이 좀 90년 이후부터는 오락가락 좀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두 당도 서로 같은 당이잖아. 같은 우파 극우당이잖아요. 뭐가 정치가 바뀌었다는, 한국에 좌파 정당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가 저기 정당만 돌아가면서 정권 잡았다고 해서 정치 사상도 바뀐 거야? 안 바뀌었잖아요. 한국 정치의 정치 사상 전혀 바뀐 거 없어요. 그냥 한 정당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가.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몰라요. 독일, 다른 나라 예를 드는 게 우리를 반추하는데 더 좋잖아요, 그죠? 독일이 말이에요, 비스마르크 이전에 통일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훔볼트며 괴테며 얼마나 그 통일하자 그랬습니까? 하지만 뭐 그래도 안 됐다고, 이 통일이. 파벌주의가 워낙 세서 그래요, 이 독일이. 일본도 그랬어요. 이 봉건주의 역사가 너무 길잖아요, 일본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제2차 세계대전 나치 시절에 또 군국주의 일본, 모두 군대 내 내부적인 암투가 장난이 아니었다고요. 독일 나치 그러니까 단결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나치 독일만큼 분열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치당, 군대, 비밀경찰, SS, SA, 게슈타포 모두 파벌적으로 움직였다고. 스페어, 괴링, 헤르만 괴링, 모두 다 파벌적으로 움직였고. 전쟁하는데 효율성이 없었어. 이 국방군이라고 있잖아요. 베어마흐트라고 있잖아요. 독일군. 히틀러 죽을 때까지 파벌에 시달렸다고, 이 군대가. 예. 일본은 안 그랬나? 1930년대 일본 제국하고 육군, 해군, 파벌로서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육군하고 해군이 얼마나 파벌적인지. 나라 따로 세워야 돼, 일본 육군하고 해군은. 근데 이 정치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독일 정당들의 이 파벌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3인당, 기민당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내부에서 파벌성이 장난이 아니라고. 일본은 안 그래? 일본도 말할 것도 없다고, 이 파벌성이요. 자민당 같은 하나의 정당이 겉으로는 비대칭적으로 이제 거대 파벌을 이루고, 나머지 군소 정당이 마치 가족 구조 내에서는 마치 막내, 차남 이런 것들처럼 작은 파벌을 이루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한국 파벌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나라는 파벌이 없으면 일본을 만들어요. 저기 엠마뉴엘 토드가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지역 파벌주의는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스스로 단일 민족이네 뭐네 하면서 국민들을 모두 동일한 균일한 객체 주체인 양 그렇게 딱 이해를 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차별성을 무조건 찾아내서 집단을 나누려고 하는 이 권위주의적인 가족 모델의 아주 특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진영부터 나누어 놓고 나서 나머지 만사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너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먼저 따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저놈 싫은 놈 하나 딱 찍어놓고 좋은 놈 내 뒤쪽으로 딱 갖다 놓고 나머지 만사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파벌주의가 한국에서도 여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 파벌이라고 하는 파벌을 만드는 기준이 말이에요, 별별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역이 어떻네, 생긴 게 어떻네, 기독교를 다니네, 불교를 다니네, 어느 쪽 출신이네, 별얘기를 다 갖고 옵니다. 다 갖고 와. 일본하고 독일은 그나마 성숙한 정도로 정치적으로
경험이 좀 있죠. 그래서 공존하는 법도 배웠는데 한국 정치계는 이 공존을 못 배웠어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 똑같은 가족 구조 하에서 똑같은 정치 체제를 그 흔들리고 혼동스러운 정치 체제를 이끌어왔던 거는 독일, 일본, 스웨덴 모두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도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데 덜 성숙됐다 이 말입니다. 한국은 말이에요. 1948년부터 정치체제로서는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자유주의 정치체제는 말이에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의 자유로운 정치체제예요. 가족구조 자체가 핵가족이고 되게 자유로워야 돼. 그러나 당시 한국 가족구조는 집단주의적이었다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일, 일본이 충돌했듯이 한국도 당연히 충돌했다고 말이죠. 근데 80년 가까이 서로 충돌해 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삶 자체는 권위적이에요. 존댓말 붙어 있는 거 보세요. 근데 정치의 관행은 자유주의야. 그러니 충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부정부패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정치 사상 자체도 굉장히 혼동스러워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집단주의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바깥의 환경은 자유주의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옷을 자꾸 벗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정치 사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정치 논리를 피우는데 이 서구 개념하고 전혀 안 맞아. 자기 서로 안 맞으면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점검도 안 해. 극우파시스트를 우파라 그러고 우파를 좌파라고 불러요. 한국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 자주인 라디오가 출간한 자유파시즘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제 20세기의 우파잖아요. 안 그래요?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자유지상주의가 우파라고. 그 우파의 근본적인 부분에 파시즘의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했잖아요. 자유파시즘이.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좌파적 판단이지 우파적 판단 아니잖아. 근데 왜 우파들이 좋아하나? 그리고 왜 좌파는 이걸 비판하나? 자유파시즘을. 이해가 안 가시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우파적 정치 사상 속에 물론 좌파도 끼어 있지만 그 안에 파시즘이 스물스물 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자유파시즘의 책이에요. 근데 우파는 우파대로 지들 마음대로 읽어요. 자유주의 비판하니까 그게 좌파인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좌파도 한국에서 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유주의를 비판하면 좌파가 좋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로자 룩센 모두 자유주의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자유파시즘은 자유주의를 극렬 비판하고 있잖아. 근데 왜 좌파가 싫어하냐고 이 책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유주의를 비판해주면 좌파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책을 좌파들이 싫어하냐고요. 왜냐하면 한국의 좌파는요 자유주의라서 그래요. 사회주의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원래 좌파는 사회주의랑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파생적입니다. 똥오줌을 못 가린다 그 말입니다. 이 정치 사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들 몸에 안 맞는 정치 체제를 80년을 갖고 살아오다 보니까 엄연한 정치 사상 자체를 왜곡해 버린다고. 그걸 갖다가 좋다고 생각해. 미국도 그래요. 그저 파벌이나 나누려고 집단주의적 정치 행위를 벌이고 자유주의 정책과 매번 충돌하다가 스스로 정치 사상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이 한국처럼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 간에
정치 체제와 충돌하지 않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미국을 보실까요?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가족 구조에 자유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들여왔잖아요. 제대로 들여온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자유 체제를 선택한 거는 자기네들 가족 구조에 맞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갖고 왔던 거 아닙니까? 또 이민족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가족 형태는 거의가 다 핵가족 형태였고요. 200년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 산다 하더라도 위아래로 살고, 응? 그렇게 서로 간섭 안 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자치적인 체제를 자연스럽게 구상했다고 이랬던 미국이 말이야, 알렉산더 해밀턴이 계속 독재적인 연방국가 형태를 위에서 강조했다고요. 그러다가 연방국가를 만들어버렸잖아. 이때부터 미국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의 주정부하고 마을은 자치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자유로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연방국가는 계속 억압을 해왔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개방적인 특성과 충돌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연방국가를 움직이는 딥스테이트가 따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엇박자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미국인들이 가진 가족 구조와 미국이 파생적으로 잘못 만든 연방국가 체제가 얼마나 충돌하는지 트럼프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예. 이제 말입니다. 국가체제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 자유주의 체제 말입니다. 이거 맞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극소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다 다시 한번 뒤집어 까야 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엠마뉴엘 토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엠마뉴엘 토드는 예견을 굉장히 잘해왔잖아요. 왜 예견을 잘했을까요? 사회 변화의 핵심을 집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구조였다는 거죠. 어떤 부분은 설득이 되고 어떤 부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리 오랫동안 연구를 한 부분이라면 뭔가 깊은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어떤 논리를 참고하든 간에 이 자주의 체제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는 아마 21세기를 더 이상 맞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21세기에 가장 잘 맞춰가는 나라가 어딘가를 가만 살펴보시라고요. 예. 그러면서 왜 그런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말입니다. 예. 자유주의 체제는 21세기에 워낙 걸맞지 않다는 게 이미 판명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정치 체제를 다시 구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판이 우판이 헛소리 그만하고. 그렇죠? 감사합니다.